경주는 조용한 도시였다. 고대 신라의 유산이 깃든 골목골목은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듯한 착각을 일으켰다. 새벽 안개가 한옥 지붕 위로 내려앉고 은행나무 잎이 낙엽되어 바람에 굴러다니는 풍경 속에서 사람들은 무심히 하루를 시작하고 또 마무리했다. 이 도시의 외곽, 오래된 동네에 24살의 청년 이민규가 살고 있었다. 그는 기술직 공장에서 낮에는 조립 업무를 하고 저녁에는 식당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는 평범한 청년이었다. 부모는 일찍 돌아가셨고 친척들과도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다. 그는 늘 혼자였고 그 고요함에 익숙해져 있었다. 민규는 특별한 꿈을 꾸는 사람이 아니었다. 매일 아침 일어나 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같은 도시락을 먹고 같은 음악을 들으며 잠드는 삶. 하지만 그의 눈빛엔 항상 무언가를 참아내는 사람만의 깊이가 있었다. 그는 세상과 거리를 두되 결코 세상을 미워하지 않았다. 그날 저녁, 경주의 골목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초가을의 비는 차갑지도 덥지도 않은 이상한 온도를 가지고 있었다. 민규는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가던 길, 평소보다 조금 늦게 골목길을 지나고 있었다. 비에 젖은 돌담과 골목의 불빛이 어스름하게 흔들렸다. 그때였다. 좁은 골목 끝에서 여성의 비명이 들렸다. 도와주세요. 가방 좀 돌려줘요. 민규는 본능적으로 달려갔다. 빗물에 미끄러질 듯 뛰어가 골목 끝에 다다랐을 때 한 노인이 쓰러져 있었고 한 남자가 그녀의 가방을 들고 도망치고 있었다. 민규는 망설이지 않고 도망치는 남자의 뒷덜미를 잡아 넘어뜨렸다. 남자는 저항했지만 젊고 단단한 민규의 소나귀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다. 주변 주민이 신고했고 곧 경찰이 도착해 남자를 연행해 갔다. 노인은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얼굴엔 놀람과 동시에 어딘가 깊은 체념이 깃들어 있었다. 그녀는 젖은 우산을 옆에 놓고 천천히 민규를 바라보며 말했다. 고맙소, 젊은이. 내 이름은 한은숙이요. 민규는 그제야 노인을 제대로 바라보았다. 잘 다듬어진 백발, 정갈한 옷차림, 단단한 눈빛. 그녀는 단순한 노인이 아니었다. 어딘가 특별하고 범상치 않은 사람이었다. 괜찮으세요? 많이 다치신 데는 없나요? 괜찮소. 하지만 그쪽 손은 피가 나는 것 같구려. 민규는 그제야 자신의 손등이 긁혀 피가 흐르고 있음을 알아차렸다. 은은한 통증보다도 노인의 말투와 표정이 더 낯설게 느껴졌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말했다. 병원 가시는 길이면 모셔다 드릴게요. 하지만 은숙은 고개를 저었다. 그럴 필요 없소. 다만 고맙다는 인사는 하고 싶구려. 혹시 내 집까지 동행해 주겠소? 멀지 않소. 덕분에 살았으니 차 한 잔 정도는 대접하고 싶군. 민규는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은숙을 따라 경주의 뒷골목을 걸었다. 그녀의 집은 작은 산기슭을 오르자 나타났다. 담장이 높은 오래된 한옥이었다. 고요함과 세월이 뒤섞인 채 사람을 삼켜버릴 것 같은 공간이었다. 현관문이 열리자 향긋한 국화차 향이 풍겼다. 오래된 피아노와 그림들, 정갈하게 정리된 책장, 그리고 창문 너머로 보이는 정원이 이 집의 주인이 결코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이곳에 혼자 사세요? 그래요. 15년쯤 됐소. 사람들의 시끄러운 말들이 지겨워졌을 무렵 나는 이곳을 선택했지요. 민규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없이 차를 마시던 두 사람 사이엔 오히려 이상한 편안함이 흘렀다. 한참을 그러고 있다가 은숙이 물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왜 이렇게 빠르지요? 다들 무엇을 향해 그렇게 바쁜 걸까요? 민규는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답했다. 아마도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서요. 아니면 스스로를 증명하고 싶거나요. 은숙은 그 말을 듣고 웃었다. 조용하고 담백한 웃음이었다. 그대는 다르군요. 눈빛이 아주 오래된 사람 같소. 아마도 외로움이 깊은 사람이겠지요. 민규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침묵이 바로 대답이었다. 그날 이후 은숙은 민규에게 제안했다. 혹시 시간이 된다면 이 집의 정원을 관리해 줄 수 있겠소? 임금은 많이 줄 순 없지만 대신 조용히 머물 수 있는 방을 하나 내어주지.
민규는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다. 하지만 무언가 알 수 없는 끌림이 있었다. 어쩌면 그 끌림은 누군가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감정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 민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한은숙의 집에 이민규가 머물게 되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관계가 그렇게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 집에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었다. 한은숙의 집은 도시의 다른 곳과는 전혀 다른 시간으로 흐르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의 기억 속을 걷는 듯한 기분이었다. 이민규는 그곳에 머무른 첫날부터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오래된 시계의 째까기는 소리와 함께 자신이 낯선 세계에 들어섰음을 느꼈다. 한옥은 생각보다 컸다. 안채, 사랑채, 정원, 그리고 한쪽 구석의 작은 찻방까지. 정원엔 국화와 동백, 매화나무가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어느 한 구석엔 정성껏 관리된 분재들이 조용히 숨쉬고 있었다. 마치 각각의 나무가 오랜 시간 이 집의 세월을 함께 버텨온 증인처럼 느껴졌다. 민규는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 정원으로 나갔다. 빗자루로 낙엽을 쓸고 꽃에 물을 주고 나뭇가지를 정리했다. 손에 익은 노동이었지만 이곳에서는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단순한 일이지만 그는 그 속에서 평온함과 책임감을 동시에 느꼈다. 손놀림이 섬세하군요. 원래 원혜에 관심이 있었소? 어느 날 아침 찻잔을 들고 다가온 은숙이 물었다. 아니요, 이런 건 처음이에요. 그런데 묘하게 마음이 차분해져서요. 사람이 식물을 돌보면 마음이 고요해지지요. 말없이도 자라나는 것들이 주는 위로가 있거든요. 은숙의 말에는 늘 무게가 있었다. 짧지만 깊은 문장들, 마치 오래도록 침묵한 그대가 꺼낸 고백처럼 느껴졌다. 민규는 그녀의 말들을 그냥 흘려보내지 못하고 곱씹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자주 마주 앉아 차를 마셨다. 대부분 말없이 시간을 보내는 날이었지만 때때로 은숙은 조용히 과거의 단편을 꺼내 놓았다. 이 집은 원래 내 부모님이 사시던 곳이요. 내가 젊었을 땐 그저 숨막히게 느껴졌지. 늘 조심해야 했고 항상 무언가를 지켜야 한다는 강박 속에서 자랐거든. 그래서 떠나셨나요? 그랬소. 서울로 올라갔고 사업을 시작했지. 아무것도 없는 빈손이었지만 목숨처럼 일했소. 사람들에게는 냉정하다고 이기적이라고 들었지만 나에겐 생존이었소. 민규는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도 아무 말하지 않았다. 위로나 조언 같은 말은 그녀에게 어울리지 않았다. 대신 그는 찻잔을 조심스레 내려놓으며 물었다. 그럼 다시 이 집으로 돌아온 건 왜였어요? 은숙은 그 질문에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어쩌면 모든 건 돌고 도는 것 같아서. 나도 다시 나 자신을 만나고 싶었는지도 모르지. 그 대답은 묘하게 슬펐다. 민규는 알 수 없는 감정에 잠시 숨을 멈췄다. 이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었다. 누군가의 후회와 선택, 그리고 잊고 싶은 기억들이 얽혀있는 장소였다. 며칠 후 민규는 우연히 사랑채의 문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곳은 늘 잠겨 있었고 은숙 역시 들어가지 않는 곳이라 했기에 그는 망설이다가 문을 살짝 밀었다. 안에는 오래된 피아노가 놓여 있었고 그 위엔 누렇게 바랜 악보와 사진들이 놓여 있었다. 그중 한 장의 사진이 민규의 눈길을 끌었다. 젊은 시절의 은숙과 어떤 남자가 나란히 서 있는 사진이었다. 남자의 얼굴은 희미하게 웃고 있었지만 어딘가 쓸쓸했다. 그 순간 뒤에서 조용한 발소리가 들렸다. 그는 나에게 음악을 가르쳐준 사람이었소. 민규는 깜짝 놀라 돌아봤다. 은숙은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와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 사람과의 기억이 이 방에 남아있소. 그래서 자주 들어오지 않지. 그 기억이 아직은 아프니까. 민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사진을 조심스럽게 제자리에 내려놓았다. 은숙은 한참을 서 있다가 조용히 덧붙였다. 그대는 참 신기한 사람이요. 말이 많지 않은데 듣는 귀는 참 크군요. 민규는 쑥스러운 듯 웃었다. 전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했던 것 같아서요.
아마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걸지도 모르겠네요. 그날 밤, 민규는 피아노 방 앞에서 들려오는 음악 소리에 잠에서 깼다. 창문 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과 함께 흐르는 건 오래된 클래식 선율이었다. 그는 조용히 일어나 다가갔다. 문은 닫혀 있었지만 그 안에서 은숙이 혼자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는 게 느껴졌다. 음악은 아름다웠고 어딘가 슬펐다. 그건 단순한 연주가 아니라 감정의 언어였다. 말로는 전하지 못한 그 무엇을 그녀는 건반 위에서 조심스럽게 흘려보내고 있었다. 민규는 문 앞에 서서 한참을 들었다. 그는 알 수 있었다. 이 집에서 무언가가 아주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단순히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만이 아니라 오랜 시간 멈춰있던 기억과 감정이 다시 흐르기 시작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느꼈다. 자신도 그 흐름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경주의 골목은 늘 조용했지만 조용하다는 것은 곧 소문이 멀리 퍼진다는 뜻이기도 했다. 한은숙의 집에서 이민규가 머문다는 이야기는 처음엔 동네 상인 몇 사람 사이의 속삭임으로 시작되었고 곧 커피숍과 전통찻집, 시장 골목까지 퍼져나갔다. 그 집에 젊은 남자가 드나들던데 원의 일을 돕는다고는 하지만 누가 알겠어? 은숙 씨가 젊었을 때는 사업가로 유명했지만 이제는 외로우니 그런 걸지도 모르지. 소문은 점점 더 자극적으로 변했다. 어떤 이들은 둘 사이를 은근히 의심했고 어떤 이들은 오히려 한은숙을 불쌍하게 여겼다. 말은 돌고 돌아 마침내 한은숙의 귀에도 들어갔다. 이 동네는 언제나 조용했지만 조용한 만큼 사람들의 입도 잘 놀지요. 은숙은 담담하게 말했다. 민규는 그녀에게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분명 아무런 잘못도 없었고 서로의 관계 역시 순수했다. 하지만 그는 그 말들이 만들어내는 기류를 무시할 수 없었다.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있는 게 혹시라도 불편하시다면 나가겠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자신이 그 집에 머무는 이유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그곳에서만 그는 자신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감정을 느낄 수 있었다. 누군가의 삶에 작게나마 의미가 된다는 것. 그것은 민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 감정이었다. 그대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소. 오히려 내가 미안하군. 이 나이에 사람들의 말 따위에 흔들릴 줄은 몰랐소. 그녀의 말은 담백했지만 민규는 그 속에서 조용한 외로움을 읽을 수 있었다. 며칠 후 민규는 장을 보러 동네 시장에 들렀다. 익숙한 상인들이 그를 흘끗흘끗 바라보았다. 누군가는 대놓고 수군거리기도 했다. 저 사람이야. 그 집에서 사는 청년. 나이 차이도 꽤 날 텐데 요즘 세상엔 별일이 다 있네. 민규는 아무 말 없이 장바구니를 들고 발걸음을 재촉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무겁게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다. 그날 저녁 은숙은 그가 사온 식재료를 보며 말했다. 동태국이라니 의외군요. 어릴 때 외할머니가 자주 끓여주셨어요. 날씨가 추워질 때면 그 맛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럼 오늘은 그 맛을 나에게도 알려주겠소? 민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부엌으로 들어가 동태를 손질하고 국을 끓이기 시작했다. 뽀얗게 우러난 국물과 두부, 무, 대파가 어우러져 부엌안에 따뜻한 향이 퍼졌다. 두 사람은 마루에 앉아 조용히 국을 나누어 먹었다. 그 순간만큼은 외부의 소문도 사람들의 시선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들은 단지 두 사람으로서 조용히 서로를 마주하고 있을 뿐이었다. 맛이 참 그립군요. 은숙이 중얼거렸다. 무슨 맛인데요? 어릴 적 어머니가 해주던 국이 생각났소. 자주 다정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음식 안에는 마음이 담겨 있었지요. 민규는 그 말이 뭔가 더 깊은 뜻을 담고 있는 것 같았지만 묻지 않았다. 대신 그는 자신의 숟가락을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는 여기 있으면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음식을 해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냥 이 집에 있으면서 마음이 달라졌다고 할까요? 그 순간 은숙은 민규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따뜻함이 있었다. 그건 누군가를 위해 진심으로 무언가를 하고 싶은 사람의 눈빛이었다. 그대는 묘한 사람이요.
나를 편하게 만들면서도 경계를 놓지 않게 만들지. 민규는 머쓱하게 웃었다. 사실 저도 제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 집에서 뭔가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느낌만 들어요. 그날 밤 민규는 한참을 잠 못 이루었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감정 이상이었다. 책임감일지도, 애틋함일지도, 아니면 그동안 억눌려 있던 외로움의 다른 형태일지도 몰랐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은행잎이 바람에 날리며 마당을 수놓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이 집은 단순한 머무름의 장소가 아니었다. 이곳은 서로 다른 두 삶이 교차하는 지점이었고 그 교차점에서 시작된 감정은 결코 단순하지 않았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민규는 정원에서 국화꽃가지를 정리하고 있었다. 아침 이슬이 아직 말라있지 않아 그의 손끝은 축축했고 바람은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다. 그는 이 집에서의 시간이 조용히 흐르기를 바랐다. 하지만 고요함은 항상 오래가지 않는 법이었다. 정오 무렵 한옥 입구 쪽에서 낯선 자동차 소리가 들렸다. 검은 세단 한 대가 정원 앞에 멈췄고 차에서 내린 사람은 키가 크고 말끔한 정장을 입은 여성이었다. 그녀의 걸음은 당당했고 시선은 날카로웠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왔다. 할머니, 오랜만이에요. 그녀는 곧장 안채로 들어가며 말했다. 민규는 순간 당황했지만 뒤따라 안으로 향했다. 은숙은 찻상을 준비하고 있다가 그녀를 보고 잠시 멈칫했다. 지연이, 내가 올 줄은 몰랐구나. 그녀는 한지연, 한은숙의 유일한 손녀였다. 부모는 해외에서 사업을 하다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어린 시절 대부분을 외국에서 보냈다. 이후 한국으로 돌아와 법대를 졸업하고 변호사가 되었다. 그녀는 이 집과의 정을 거의 두지 않은 채 도시에서 독립적으로 살아왔지만 지금의 모습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뉴스에서 할머니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기서 남자와 함께 살고 있다던데요. 지연의 말투는 공격적이었다. 눈길은 민규를 향하고 있었고 입가에는 냉소가 떠올랐다. 내가 살아온 방식은 내 선택이다. 너도 어른이라면 존중할 줄 알아야 하지 않겠니? 존중. 할머니, 제가 걱정돼서 온 거예요. 낯선 젊은 남자가 여기서 함께 지내고 있다는 게 말이 돼요? 민규는 조용히 서 있었지만 몸 안에서 무언가 끓어오르는 걸 느꼈다. 그는 스스로를 억누르며 한 걸음 물러섰다. 내가 부탁해서 머물게 한 거야. 이 집에서 함께 지내는 건 내 의지야. 그 누구도 상관할 일이 아니란다. 지연은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기분 나쁜 냉소였다. 할머니, 솔직히 말해요. 그 남자가 할머니의 돈을 노리고 접근한 거 아니에요? 한 번이라도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그 말에 은숙의 표정이 변했다. 고요했던 얼굴에 서늘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내가 평생을 살면서 가장 후회하는 게 뭔지 아니? 내가 믿어야 할 사람을 의심했던 순간들이야. 너는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길 바랐는데 결국 피는 못 속이나 보구나. 지연은 그 말에 순간 말을 잃었다. 하지만 금세 다시 차가운 표정을 되찾고 가방에서 한 묶음의 서류를 꺼냈다. 이건 법적으로도 정당한 요청이에요. 할머니가 고령이시고 재산이 상당하니 후견인을 지정받는 게 맞다는 의견이에요. 여기엔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와 제안서가 있어요. 지금이야말로 그 선택을 할 때예요. 민규는 그 말을 듣고 두 손을 꼭 쥐었다. 그는 처음으로 이 집의 평온이 외부에 의해 진짜로 흔들리고 있음을 느꼈다. 내가 왜 이제 와서 나타나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구나. 내가 원하는 건 단 하나야. 평범하게, 조용하게 살아가는 것뿐이야. 그런데 넌 날 보호하겠다는 이름으로 다시 세상의 중심에 끌어들이려는구나. 지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서류를 탁자 위에 내려놓고 돌아섰다. 생각할 시간을 드릴게요. 하지만 너무 오래 걸리진 마세요. 할머니가 실수로 모든 걸 잃기 전에. 그녀는 그 말을 남기고 그대로 집을 나갔다. 민규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 사람은 가족이 맞는 걸까?
은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천천히 서류를 들여다보며 눈을 감았다. 그리고 낮게 마치 혼잣말처럼 말했다. 사람은 피를 나눈다고 해서 마음까지 나누는 건 아니란다. 그날 저녁 집안의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민규는 아무 말 없이 찻잔을 닫고 있었고 은숙은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이 건반 위를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그러다 점점 힘을 얻는 선율이 집안을 채웠다. 그 소리는 마치 저항처럼 들렸다. 말 대신 건반으로 전하는 감정, 세상의 의심에 맞서는 한 여인의 목소리였다. 민규는 문 밖에서 그 연주를 듣고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이 집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또렷하게 느꼈다. 단지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지켜야 할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지연이 떠난 이후 한옥의 공기는 묘하게 변해 있었다. 그 변화는 겉으론 잘 드러나지 않았지만 민규는 매일같이 정원을 돌보며 그 미묘한 긴장을 느꼈다. 은숙의 얼굴엔 여전히 미소가 있었지만 그 미소는 이전보다 더 단단하고 조심스러워 보였다. 그녀는 더 이상 차를 마시며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고 피아노를 치는 시간도 짧아졌다. 그리고 그 사이 민규는 또 다른 이상한 점을 느끼기 시작했다. 강 실장님, 오늘은 시장에 안 가시나요? 다녀왔습니다. 민규 씨가 잠시 외출했을 때요. 강 실장, 즉 강병수, 이 집의 관리인이자 은숙과 가장 오랜 시간을 함께한 사람이었다. 수십 년 전 은숙이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곁을 지킨 사람으로 은숙은 그를 가족처럼 여겨왔다. 민규도 처음에는 그를 신뢰했다. 말은 적지만 책임감 있고 무엇보다 집안의 질서를 유지해주는 인물이었다. 하지만 요즘 들어 강 실장의 태도는 어딘가 달라져 있었다. 말투는 여전히 공손했지만 그 안엔 미묘한 냉기가 스며 있었다. 민규는 그런 변화를 느끼면서도 쉽게 의심하지 않으려 했었다. 이 집은 원래 조용했고 사람들 역시 쉽게 마음을 열지 않는 법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민규는 서고에 들렀다가 우연히 강 실장의 태블릿을 발견했다. 전원을 켜자 잠금 화면이 풀려 있었고 그 안에는 최근 송신된 이메일 목록이 떠 있었다. 그중 한 메일 제목이 민규의 눈에 띄었다. 한은숙 자산 현황 및 유료 기록, 요약, 요청자료 송부. 수신인은 안지용. 지연의 이메일 주소였다. 민규의 심장은 순간 세차게 뛰었다. 그는 몇 초간 그 화면을 바라보다가 재빨리 사진을 찍고 태블릿을 원위치에 두었다. 심증은 있었지만 아직 명확한 증거는 부족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했다. 그날 밤 민규는 거실에 CCTV 하드디스크를 확인하기 위해 작업실에 들어갔다. 그는 전기와 보안 쪽엔 익숙했기에 조용히 내부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강 실장이 지연과 통화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찾아냈다. 지금 상황은 잘 정리되고 있습니다. 은숙 여사는 민규에게 너무 마음이 가 있어요. 서서히 신뢰를 떨어뜨려야 합니다. 좋아요. 어차피 할머니는 강 실장님 말만 믿으니까. 제 쪽 변호사가 후견 신청 절차를 빠르게 진행 중이에요. 최대한 조용히 끝내죠. 민규는 손이 떨렸다. 분노보다 더 먼저 밀려든 건 허탈함이었다. 그동안 자신이 믿어왔던 이 집에서 가장 오래 머물러 온 이가 사실은 가장 가까운 배신자였던 것이다. 그는 고민 끝에 다음 날 아침 은숙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로 했다. 하지만 그녀에게 충격을 주고 싶지 않았기에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기보다 조심스럽게 접근하려 했다. 아침 햇살이 뜰 무렵 민규는 은숙과 정원에서 차를 마셨다. 은숙은 여전히 조용했고 민규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여사님, 혹시 강 실장님과 지연 씨가 자주 연락하는 거 알고 계셨나요? 은숙은 찻잔을 들어올리다 멈췄다. 무슨 말이지? 민규는 핸드폰을 꺼내 녹화된 영상을 보여주었다. 은숙은 처음엔 아무 말 없이 바라보다가 영상이 끝날 무렵 조용히 눈을 감았다. 강 실장은 내 옆에서 30년을 지켜준 사람이야. 내가 무너질 때도 성공할 때도 늘 곁에 있었지. 그래서 그를 가족처럼 믿었어. 하지만 지금은. 그래, 지금은 그 믿음이 무너졌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지만 그 안에 스며든 고요한 상처는 분명했다. 그녀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조용히 일어섰다. 정리해야겠군. 이 집에 남겨둘 사람과 보내야 할 사람을. 그날 오후 은숙은 강 실장을 불렀다. 그리고 민규가 있는 자리에서 조용히 말했다. 강 실장, 내가 그대를 얼마나 신뢰했는지 아시오. 하지만 이제 이 집에서 물러나 주시오. 강 실장은 순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오히려 모든 걸 인정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짐을 정리했고 그날 저녁 조용히 집을 나섰다. 그의 발걸음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침묵은 이제 무게를 잃어버린 것이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며칠, 은숙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마당에 나오는 일도 줄었고 피아노도 치지 않았다. 민규는 그 변화가 단지 강 실장의 배신 때문만은 아니라고 느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세상으로부터 배신당한 사람의 표정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표정은 민규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러나 그 밤, 오랜만에 피아노 방에서 소리가 들렸다. 민규는 조용히 문 앞에 섰다. 이번에는 선율이 낮고 무거웠다. 마치 슬픔을 누르면서도 그 감정을 정면으로 마주하려는 사람의 연주 같았다. 그리고 그 음악 속에서 민규는 다짐했다. 이 집을 지키겠다고. 그녀의 마지막 남은 신뢰를 지키겠다고. 강 실장이 떠난 뒤에도 집안의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강병수가 남긴 서류와 기록, 그리고 그가 지연에게 넘긴 자료들은 곧바로 법률 절차로 이어졌다. 그리고 그보다 먼저 세상의 시선이 먼저 도착했다. 노후 자산, 젊은 남자와의 동거, 유산을 둘러싼 의혹 제기. 그날 아침 민규는 스마트폰에 울리는 알림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깼다. 그리고 화면에 떠오른 뉴스 헤드라인을 보고 숨이 멎을 뻔했다. 포털 사이트 메인 뉴스에는 한은숙이라는 이름이 대문짝만하게 실려 있었고 기사에는 한옥에서 머무는 젊은 남성이 모 씨가 그녀의 신임을 이용해 자산에 접근하고 있다는 의혹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다. 뭐야, 이게. 민규는 손을 떨며 기사를 내려보았다. 익명의 제보자라는 이름으로 제시된 내용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었지만 기사에는 그럴싸한 수치와 관계도까지 덧붙여져 있었다. 더 심각한 건 기사 하단에 달린 댓글이었다. 어차피 돈 보고 붙은 거 아님? 할머니 정신 상태 문제 있는 거 아냐? 후견인 지정해야 할 듯. 젊은 놈 하나 들어와서 다 해먹겠네. 드라마보다 더하네. 민규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다. 손끝까지 분노가 차올랐지만 동시에 깊은 무력감이 그를 짓눌렀다. 거실에 나가보니 은숙은 이미 그 기사를 읽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평소보다 창백했고 눈빛은 유난히 조용했다. 민규가 무어라 말을 꺼내기도 전에 그녀는 먼저 입을 열었다. 기사 봤소? 네, 죄송합니다. 다 저 때문이에요. 그대 때문이 아니오. 이건 세상이 우리에게 던진 문제지. 우리는 그저 예상보다 빨리 마주한 것뿐이오. 그녀는 그렇게 말했지만 민규는 은숙의 눈동자에서 지치고 상처받은 이의 흔들림을 읽었다. 며칠 후 민규는 동네에서 물건을 사려고 나갔지만 상점마다 그를 보는 시선은 노골적으로 변해 있었다. 익숙한 얼굴들이 그를 피했고 어떤 상인은 대놓고 이렇게 말했다. 우리 가게에는 안 들어왔으면 좋겠네요. 괜한 오해받고 싶지 않으니까. 민규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다. 손에 들려있던 지갑을 천천히 주머니에 넣으며 뒷골목을 따라 천천히 걸었다. 그 길은 처음으로 은숙을 만났던 바로 그 장소였다. 비는 내리지 않았지만 그날처럼 쓸쓸한 기운이 골목길을 감싸고 있었다. 그날 저녁 더 큰 일이 벌어졌다. 한지연은 법원의 후견인 지정 신청을 공식 접수했고 곧바로 의료진을 데리고 한옥을 찾았다. 민규는 막아보려 했지만 법원의 명령서가 동반된 상태였기에 그는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었다. 당신이 할머니를 조종하고 있다는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이 절차는 정당하고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어요. 지연의 말투는 냉정했고 눈빛에는 승리감이 서려 있었다. 한은숙님, 지금부터 병원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간단한 진단을 위한 조치이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의사는 공손했지만
민규는 그 공손함 뒤에 숨겨진 제도적 폭력성을 느꼈다. 은숙은 아무 말 없이 가방을 들었다. 민규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동자에는 담담한 결심이 깃들어 있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날이 올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민규야. 그녀는 조용히 불렀다. 내가 돌아오지 못하게 되더라도 후회는 말아요. 나는 충분히 나답게 살아왔으니.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천천히 차에 올랐다. 차가 떠나간 후 민규는 마당에 홀로 서 있었다. 그날따라 바람은 이상하게 차가웠고 국화꽃은 하얗게 시들어 있었다. 그는 무력감에 주저앉을 뻔했지만 그때 그의 폰으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여보세요? 이민규 씨 맞으시죠? 저는 윤혜리입니다. 은숙 여사님의 전법률 비서였어요. 여성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저는 지금 은숙 여사님의 정식 지시를 담은 서류와 최근 의료기록 정본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건 조작된 후견 신청을 반박할 수 있는 증거예요. 도와드릴게요. 이대로 끝내선 안 되잖아요. 민규는 눈을 감았다. 처음으로 터널 끝에 한 줄기 희미한 빛이 보이는 듯한 기분이었다. 어디서 만날 수 있죠? 내일. 서울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요. 준비는 제가 하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해야 해요. 무엇이든요. 당신이 직접 세상 앞에 나서야 합니다. 아무도 당신 편이 아니라고 느껴지겠지만 그 순간에도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증명해야 해요. 민규는 고개를 끄덕였다. 해리가 말을 이어갔다. 우리는 더 이상 침묵으로 싸울 수 없어요. 말해야 해요. 보여줘야 해요. 다음 날 민규는 윤혜리와 함께 전문가팀, 미디어 관계자, 변호사들과 접촉해 하는 숙의 상태에 대한 진실, 지연의 의도적 조작, 그리고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하나 정리했다. 그 모든 기록과 영상을 편집해 하나의 다큐 영상으로 만들고 인터넷에 올렸다. 영상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수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기 시작했다. 이게 진짜라면 너무 끔찍하네요. 어르신이 오히려 착취당하고 있었던 거 아냐? 젊은 남자를 오해했던 내 자신이 부끄럽다. 며칠 후 민규는 다시 한옥으로 돌아왔다. 아직도 은숙은 병원에 있었고 절차는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마당 한복판에 서서 조용히 외쳤다. 이 집은 누구의 것도 아닌 이 사람의 기억이에요. 누구도 그걸 빼앗을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순간 그 집을 감싸고 있던 긴 침묵이 깨지기 시작했다. 인터넷에 올라온 영상은 빠르게 확산되었다. 각종 커뮤니티와 포털 사이트에는 수많은 반응이 이어졌고 뉴스 채널들까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의심과 조롱의 대상이었던 민규는 이제 억울한 청년으로 다시 조명받기 시작했다. 한은숙 여사, 후견 신청 취소될 수도, 법원, 새로운 증거 검토 착수, 진실을 밝히려 한 이민규 씨의 용기, SNS 통해 시민들 응원 이어져. 하지만 이 모든 변화 속에서도 민규는 마음을 놓지 못했다. 세상의 관심은 언제든 변할 수 있었고 아직 은숙은 병원에 있었다. 그녀는 건강했지만 여전히 정신 감정을 이유로 외부와의 접촉이 제한되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민규는 한 남자의 방문을 받았다. 마당에서 정원을 정리하고 있던 그에게 깔끔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실례합니다. 혹시 이민규 씨 맞으시죠? 네, 그런데요. 저는 강원도 삼척에서 왔습니다. 이름은 정태수입니다. 이 말이 갑작스럽게 들리겠지만 저는 민규 씨의 아버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민규는 순간 굳어졌다. 태수는 숨을 고르고 조용히 말을 이었다. 정확히 말하자면 당신의 아버지는 제 절친한 친구였고 동시에 한은숙 여사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말은 민규의 머릿속을 한순간에 멈춰 세웠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 아버지는 고아원 출신이었어요. 출생 기록도 없었고 아무런 가족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당신의 아버지, 이름은 이도현. 그는 출생 직후 고아원에 보내졌습니다. 당시 은숙 여사는
혼의 관계로 아이를 낳았다는 이유로 가족과 사회로부터 거센 압박을 받았고 결국 아이를 보내야 했죠. 민규는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다. 눈앞이 흐려지고 무릎이 풀릴 듯한 감각이 몰려왔다. 그럼 지금까지 네, 당신은 은숙 여사의 손자가 맞습니다. 혈연상으로요. 태수는 조심스럽게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유전자 검사를 기반으로 작성된 친자 확인서였다. 그 서류는 민규와 은숙 사이의 유전자 일치율이 별표 99.98% 별표라는 결과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었다. 이건 언제부터 알고 계셨죠? 은숙 여사님은 몰랐습니다. 저도 얼마 전 민규 씨의 이름이 뉴스에 나올 때까지는 몰랐어요. 그제야 도연이의 유산을 정리하다가 남긴 일기장과 자료를 확인했고 당신이 그의 아들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민규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마음속 어딘가가 찢어지는 듯했다. 그동안 자신이 느껴왔던 감정들, 은숙을 향한 애틋함, 보호하고 싶었던 그 본능. 그것이 단순한 공감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그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날 밤 민규는 정원 한가운데 앉아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다. 달빛 아래 은행잎이 흩날리고 있었고 바람은 차가웠다. 그는 그동안 자신이 이 집에서 어떤 의미로 존재해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를 되묻고 있었다. 다음 날 그는 은숙이 입원해 있는 병원을 찾았다. 면회는 여전히 제한되어 있었지만 윤혜리의 도움으로 간호사와 접촉할 수 있었고 결국 은숙과 단독 면담이 허락되었다. 작은 병실,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다. 은숙은 여전히 품이 있었고 그 눈빛은 예전보다 더 부드러워져 있었다. 민규야. 여사님. 아니, 이제는 어떻게 불러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요. 난 여전히 은숙이고 당신은 여전히 민규예요. 민규는 서류를 꺼내 은숙에게 보여주었다. 그녀는 그 종이를 오래 바라보다가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 아이, 내가 세상으로부터 숨기려 했던 가장 큰 실수였던 내 아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에는 이내 눈물이 고였다. 난 그를 위해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어요. 그 아이가 어떻게 살았는지도 몰랐고 어떤 아픔 속에 있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당신이 내 앞에 이렇게 서 있군요. 민규는 조용히 말했다. 전 그저 당신을 지키고 싶었어요. 피 때문이 아니라 마음 때문이었어요. 그게 더 고마워요. 피보다도 마음으로 이어진 사람. 그게 진짜 가족이 아닐까. 두 사람은 그렇게 마주 앉아 있었다. 아무 말 없이, 그러나 말보다 더 깊은 이해로 연결되어 있었다. 며칠 후, 법원은 후견인 지정 신청을 일시 중단하고 사건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시작했다. 민규는 자신의 혈연 관계에 대해 공개하지 않았지만 윤혜리는 말했다. 지금 밝히지 않는 게 옳아요. 진심은 때로 증거보다 더 큰 힘을 가지니까요. 민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더 이상 이 싸움을 자신을 위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은숙의 삶을, 그녀의 이름을, 그녀가 지키고자 했던 마지막 기억을 끝까지 함께 지켜내기로 결심했다. 한옥의 가을은 점점 깊어지고 있었다. 은행나무 잎은 거의 다 떨어졌고 국화는 마지막 꽃잎을 떨구고 있었다. 민규는 정원을 정리하며 문득 이런 생각을 했다. 시간이란 건 참 이상한 존재라고. 멈춰있는 것 같다가도 어느새 모든 것을 바꿔놓는다. 법원은 여전히 은숙의 후견 신청을 유보한 상태였고 새로운 감정 결과와 영상 자료를 바탕으로 사건을 재조사하고 있었다. 여론 역시 민규와 은숙을 지지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었고 한지연은 더 이상 전처럼 당당하게 행동하지 못했다. 그런데 그 고요함을 다시 흔드는 한 인물이 등장했다. 어느 날 오후 민규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윤혜리와 서류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때 사무실 직원이 들어와 말했다. 방금 한 분이 찾아오셨는데요. 정태환 회장님이랍니다. 정그룹에서 오셨다고 합니다. 민규는 순간 귀를 의심했다. 정태환. 어디선가 들은 이름이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로비로 나갔다. 로비에는
7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노신사가 서 있었다. 깔끔한 정장에 고급스러운 지팡이, 차가운 눈빛. 그는 민규를 보자마자 천천히 걸어와 말을 걸었다. 처음 뵙겠습니다. 이민규 씨. 정 회장님이라고 하셨죠? 정확히 말하자면 난 당신의 할아버지요. 민규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태수의 말이 떠올랐다. 아버지 이도현은 한은숙과 정태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였다. 정태환은 젊은 시절 은숙과의 관계를 숨기기 위해 아이를 버리고 은숙과도 인연을 끊었다. 그리고 그 뒤로 그는 재벌 그룹의 수장으로 성공 가도를 달렸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은숙이 가진 자산 중 일부는 본래 우리 집안의 것이었소. 그 자산이 최근 논란에 휘말렸고 자네가 그 중심에 있다는 것도 알고 있지. 그래서 말이지, 우리끼리 조용히 정리하면 어떨까 싶어서 왔소. 정리라뇨? 간단하오. 자네가 더 이상 언론에 나서지 않고 관련 서류를 내놓는 대신 내가 자네에게 미래를 보장해주겠다는 뜻이오. 학비든 사업이든 집이든 원하는 대로 도와줄 수 있지. 민규는 말없이 그를 바라봤다. 그 눈빛엔 오만과 계산, 그리고 죄책감 하나 없는 냉정함이 깃들어 있었다. 전 그런 거래에 관심 없습니다. 생각은 바뀔 수도 있지. 피는 피니까. 전 피보다 마음을 믿습니다. 제겐 할아버지가 없습니다. 적어도 당신 같은 사람은요. 민규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를 떴다. 태환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다 천천히 돌아섰다. 며칠 뒤 정태환은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은숙이 관리해온 자산 중 일부가 본래정 그룹의 기금에서 출발했다며 재산 환수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다. 그는 동시에 언론을 통해 민규의 존재를 다시 공격했다. 유산 노린 무자격 상속자 등장. 재벌가 출신 주장도 의심돼. 정태환 회장 측 불법적인 자산 관리 수단 밝혀낼 것. 민규는 또다시 세상의 비난을 마주했다. 그러나 이번엔 달랐다. 그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영상팀과 윤혜리, 그리고 은숙의 변호인단은 재빠르게 대응에 나섰고 정태환 측의 논리에 허점이 많다는 것을 밝혀냈다. 그리고 그 즈음 민규는 은숙과 다시 병실에서 만났다. 그녀는 태환의 소송 소식을 이미 듣고 있었다. 그 사람, 결국 나타났군요. 왜 지금에서야? 그 사람은 평생 책임을 지는 법을 몰랐어요. 그리고 지금도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이 뭔지 모르는 채 살아가는 거예요. 전 더 이상 참을 생각 없습니다. 여사님이 지키려던 이름을 제가 대신 지킬 겁니다. 은숙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말했다. 민규아, 기억해요. 우리가 싸우는 건 돈도 권력도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의 마음과 이름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거예요. 그녀의 말은 오래도록 민규의 가슴에 남았다. 그날 밤 민규는 한옥에 돌아와 피아노 방에 앉았다. 건반 위에 손을 올리고 천천히 은숙이 즐겨 치던 곡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소리는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흘러나갔다. 그 선율은 마치 선언 같았다. 나는 당신을 지킬 겁니다. 당신의 이름을, 당신의 과거를, 그리고 우리가 나눈 시간을. 누구도 그걸 빼앗을 수 없습니다. 재판 당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은 일은 아침부터 기자들로 북적였다. 방송 카메라, 마이크, 플래시가 쉴 새 없이 번쩍였고 정태환 회장, 손자 존재 인정 여부 주목 같은 문구가 담긴 플래카드가 법정 앞을 뒤덮고 있었다. 민규는 정장을 입고 법정으로 들어섰다. 손에는 윤혜리가 준비한 자료가 담긴 가방을 들고 있었다. 마음은 무겁고 떨렸지만 그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가 지키려는 것은 돈도 혈통도 아닌 은숙이라는 한 사람의 삶이었다. 재판은 민사소송과 후견인 지정소송의 병합심리로 진행되었다. 한쪽에는 정태환 측의 변호인단이, 반대편에는 윤혜리와 함께 선 민규가 있었다. 판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담담히 말했다. 본 사건은 자산의 소유권 분쟁, 후견인 지정의 적절성, 그리고 가족 간의 법적 관계에 대한 사실 판단을 요구합니다.
양측 모두 신중하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환 측은 먼저 발언에 나섰다. 피고 측은 고령의 한은숙 씨의 정신적 상태를 이용하여 자산에 접근하였고 실제로 부동산 일부와 금융자산에 개입한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본인은 유일한 법적 혈족이며 정당한 상속권과 보호 권한을 주장합니다. 그들의 말은 논리적이었지만 감정이 없었다. 증거라며 제출된 자료들 속에는 조작된 문서, 의도적인 편집 영상이 포함되어 있었고 혜리는 그것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 후 민규가 증인석에 섰다. 법정 안은 조용했다. 이민규 씨, 본인이 주장하는 혈연 관계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민규는 깊게 숨을 들이신 뒤 말했다. 저는 최근 유전자 검사를 통해 한은숙 여사님의 손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저는 그 사실을 모르고도 그분 곁에 있었고 그녀를 보호하려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녀는 저에게 처음으로 마음을 나눠준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가족이 무엇인지 느껴본 적이 없었지만 그녀와 함께 지낸 시간 속에서 처음으로 돌봐야 할 사람, 지켜야 할 기억이라는 감정을 배웠습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어서 윤혜리는 다음 증인을 불러 세웠다. 바로 은숙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놀랐다. 그녀가 이 재판에 직접 출석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 사람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녀는 단정한 한복 차림으로 천천히 증인석에 올랐다. 판사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한은숙 여사님, 본인의 의사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네, 제 의지로 왔습니다. 지금껏 제가 선택하지 못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오늘은 제 목소리를 직접 내고 싶었습니다. 정태환 회장과의 관계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은숙은 잠시 침묵했다가 천천히 말했다. 그 사람과 나는 젊은 시절 사랑했지만 그는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그는 나를 부정했고 내 아들을 외면했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 와서 피를 들먹이며 자산을 요구하는 건 지나치게 이기적인 일입니다. 이민규 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녀는 고개를 돌려 민규를 바라보았다. 민규는 내 손자입니다. 혈연이 아니라도 그는 나와 마음을 나눴고 내가 누구인지를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는 내 삶의 마지막 계절을 함께한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법정 안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다. 카메라 셔터 소리도 멎은 듯했다. 그 순간 정태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당신은 내게 모든 걸 숨겼어. 나도 상처를 안고 살아왔어. 그런데 당신은 왜 나를 내쫓았나? 판사는 정태환에게 조용히 앉으라고 지시했지만 그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한 채 소리쳤다. 그 아이는 내 아들의 흔적이야. 왜 그 흔적을 나 없이 키웠어? 왜 지금에서야 나타나 나를 죄인처럼 만들지? 은숙은 조용히 말했다. 당신은 죄인이 아니에요. 정 회장님. 당신은 그냥 책임을 지지 않았을 뿐이에요. 당신이 말하는 상처는 자기 자신에게 상처받은 것이지 타인에게 준 고통은 아니에요. 그 한마디는 칼날처럼 법정의 공기를 가르며 내려앉았다. 그날 재판은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진실은 이미 사람들의 마음속에 뿌리내리기 시작했다. 재판이 끝난 후 민규는 은숙과 함께 조용히 법원을 나섰다. 기자들은 여전히 그들을 둘러쌌지만 이번에는 조롱이 아니라 응원이 많았다. 이민규 씨, 지지합니다. 한은숙 여사님, 힘내세요. 그들은 말없이 고개를 숙이며 한옥으로 돌아갔다. 돌아오는 길에 은숙이 조용히 말했다. 민규야, 너는 내게 가장 큰 선물이란다. 과거를 이겨낼 수 있게 해준 지금이라는 시간 속에서. 민규는 대답 대신 그녀의 손을 가볍게 잡았다. 손끝은 차가웠지만 그 온기만큼은 세상 누구보다도 따뜻했다. 재판은 결국 한 달 뒤 공식적으로 종결되었다. 법원은 후견인 지정 신청을 기각하고 정태환 측의 자산 환수 청구 역시 근거 부족과 도의적 책임 결여를 이유로 기각했다. 민규와 은숙의 관계는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정당성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그 결과보다 더 큰 변화는 은숙의 눈빛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죄책감 속에 묶여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스스로를 용서했고 처음으로 누군가와 함께 미래를 이야기했다. 재판이 끝난 날 한옥에는 이른 눈이 내렸다. 민규는 마루 끝에 앉아 뜨거운 차를 마시고 있었고 은숙은 그의 옆에 앉아 손등을 따뜻한 담요로 덮었다. 눈이 내리네. 올해 첫눈이야. 이 집에서 보는 첫눈이네요. 내게는 마지막 눈이 될지도 모르지. 그런 말 마세요. 아니, 괜찮아. 슬픈 이야기가 아니야. 난 지금까지 한 번도 내 삶의 마지막을 이토록 담담하게 바라본 적이 없었거든. 은숙의 목소리는 가벼웠지만 그 속엔 평온함이 있었다. 한 사람의 삶이 마침내 안착한 듯한 기분. 더 이상 두려움도 외로움도 남지 않은 얼굴이었다. 며칠 후 민규는 은숙과 함께 오래된 창고를 정리하다가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젊은 시절의 사진들, 편지들, 그리고 하나의 오래된 악보가 있었다. 악보에는 은숙의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기억을 잊지 않기 위한 노래. 누군가를 사랑했다는 증거. 민규는 조심스럽게 그 악보를 건반 위에 펼치고 천천히 연주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곡은 점점 그의 손끝에서 살아났다. 그날 밤 은숙은 침대 곁에서 조용히 속삭였다. 민규야, 내가 내 손자라는 건 나에겐 선물이었지만 내겐 부담일 수도 있겠지. 아니에요. 저에겐 처음으로 누군가를 지키고 싶다는 감정이었어요. 그게 무엇이든 그 시작이 돼준 사람이 여사님이었어요. 은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그럼 약속해줘. 내가 없는 날에도 이 집을 지켜주겠다고. 기억을, 추억을, 그리고 내 마음을 변하지 않게. 민규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겨울은 그렇게 깊어갔고 봄은 조용히 찾아왔다. 3월의 어느 날 아침, 은숙은 더 이상 눈을 뜨지 않았다. 침대 옆엔 손에 꼭 쥔 사진 한 장이 있었다. 젊은 시절 그녀와 아들, 그리고 3살 무렵의 민규가 함께 포토샵처럼 합성된 사진이었다. 누군가가 만들어준 것이었을까? 아니면 오래전부터 그녀가 간직한 상상이었을까? 민규는 장례를 조용히 치렀다. 조문객은 많지 않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심으로 그녀를 기억했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한지연도 조용히 장례식장에 들렀다. 그녀는 민규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할머니를 너무 늦게 이해했어요. 민규는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우리는 모두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녀는 용서했을 겁니다. 저도요. 그 말에 지연은 눈물을 흘렸다. 처음으로 그 눈물에는 욕망이 아닌 후회가 담겨 있었다. 은숙이 떠난 뒤 민규는 여전히 그 한옥에 살았다. 서울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제안이 들어왔지만 그는 고사했다. 그는 말 대신 매일 새벽꽃을 가꾸고 마당을 쓸고 피아노 앞에 앉아 은숙의 곡을 연주했다. 때로는 동네 아이들이 놀러오고 가끔은 지나가던 여행객이 그 음악 소리에 발을 멈췄다. 그 한옥은 더 이상 침묵의 공간이 아니었다. 그곳은 기억을 품은 집. 한 사람의 생이 꽃피고 다른 생이 이어지는 곳이 되었다. 어느 봄날 한 젊은 기자가 민규를 찾아왔다. 그의 이야기를 책으로 내고 싶다고 말했다. 사람들은 단순한 상속 분쟁이나 가족 드라마가 아닌 이야기 안에 담긴 무언가를 기억하고 싶어 했다. 민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녀는 평생을 싸우며 살았지만 마지막엔 조용히 웃을 수 있었어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기자는 물었다. 그럼 당신은요? 당신은 무엇을 얻었나요? 민규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했다. 한 사람의 마음. 그게 제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 선물이에요. 그 말은 곧 책의 제목이 되었다. 한 사람의 마음.